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전달드리는 놓쳐서는 안 될 미래 뉴스. 자, 2024년 1월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사 노동을 해줄 수 있는 로봇은 언제쯤 우리 일상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성과 영상이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글 딥마인드사와 스탠포드 대학이 모바일 알로하라는 로봇의 영상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어요. 자, 좌측 상단에 보면은 오토노머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달궈진 팬에 기름 두르고 새우를 올리고 있고요. 집어가지고 저렇게 뒤집고 있는 것까지 요리를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완성된 것을 그릇에 옮기려고 하는데 제대로 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자, 요리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저런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와인잔을 흘렸어요. 그래서 걸레를 가지고 와가지고 와인잔을 들어서 닦고 있는 모습. 야, 저런 거 되면은 진짜 우리 일상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을 것 같죠. 지금 성공하는 것들만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의자를 넣는 것까지 성공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학습을 시킨 거냐면은 사람이 일일이 저렇게 원격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행동해라를 일일이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모방하는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상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저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빨래를 지금 하나하나 풀고 있고 또 세제를 저렇게 작은 것에서 끄집어내는 것까지 현재 지금 저 영상은요 참고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뒤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이 제어를 해가지고 저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또 이런 것도 공개가 되어 있어요. 알로하가 실패하는 모습.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아까는 3배속으로 봤으니까 꽤나 빨라 보이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1배속으로 고쳐봤거든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이거 동작을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느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 가치가 그렇게까지 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은 이건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 연구진의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저비용 전신 원격 조작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완전히 가사 노동이 제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각 작업에 대해서 50번의 시연을 사람이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세트 공동 훈련까지 합쳤더니 성공률은 무려 90%까지 올라가더라라는 것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 4,300만 원 정도라는 거. 자, 참고로 이 연구진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을 어떻게 만들고 데이터 세트는 뭐다라는 것을 지금 다 무료로 공개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응용해가지고 또 다른 연구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은 더욱더 큰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달에 꽤나 큰 화제가 됐던 게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빨래를 스스로 갠다는 거예요. 자, 일론 머스크가 X 계정에 갑자기 자세한 설명 없이 이 영상을 올렸어요. 옵티머스가 셔츠를 갠다. 한번 보시죠. 빨래 바구니에서 저렇게 옷감을 꺼내가지고 티셔츠를 꺼내가지고 쫙 편 다음에 접고 있는데 아니 손동작이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야, 옵티머스가 벌써 저 정도로 발전했다고? 저 정도면 진짜 가사노동이라든지 공장에서의 업무 투입 되겠는데 라고 해서 진짜로 사람들이 놀랐던 그런 사례입니다. 굉장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요거를 지적한 거예요. 이거 영상 우측 하단에 이 손 뭐냐? 라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지금 원격에서 제어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옵티머스 로봇이 자율적으로 이걸 한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알로하 로봇처럼 사람이 원격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사람들을 왜 속였냐라고 해서 욕을 먹게 된 그런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어요. 자, 인간 행동을 모방하는 방식이 로봇의 가사노동 능력을 얼마나 향상시켜 줄 수 있을지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자, 1월달에 드디어 오픈 AI사 챗GPT 서비스 중에 GPTs 스토어가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쓸모가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는 확신이 들진 않아요. 자, 이거는 챗GPT 플러스 유료 사용자들이 지금 쓸 수가 있고요. 익스플로어 GPTs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챗GPT로 만든 것들, 달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 글쓰기에 특화된 것들, 생산성에 특화된 것들,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럼 아직까지 쓸모를 제대로 모르겠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특화된 전문 정보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 왜냐면 챗GPT가 한번 훈련한 그 안에서만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업로드한 자료 아니면은 다른 서버 안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결론을 도출해 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매뉴얼이 올라와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뉴얼을 또 업로드해가지고 그 안에서 정보를 찾아주는 거예요. 모델3에서 겨울철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물어보니까 이 GPT 제작자가 올린 그 자료 안에서 지식을 지금 찾아가지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각종 회사의 제품 매뉴얼 그리고 고객 상담 등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냥 제가 챗GPT 플러스에 물어봤을 때랑 답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면 챗GPT 자체가 워낙에 학습을 잘 해놨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업로드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또 이거는 한국어 법률 보시라고 하는 건데 한국어에 특화된 법률 상담을 해준대요. 자, 그래서 교통법률 중 우회전시, 일시정지에 관한 새롭게 바뀐 내용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제작자가 틸 노트라는 곳에 올린 자료와 그런 것들을 긁어와가지고 답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틸 노트라는 것은 AI 클라우드 노트 블로그 서비스예요. 거기에 올려놓은 걸 긁어와가지고 답변을 주고 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나 챗GPT 플러스에 그냥 물어봤을 때 답변이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다. 자, 그래서 GPT, 야, 이게 얼마나 쓸모있을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활용, 결과물 생성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미리 설정해 두는 게 가능해요. 자, 이거는 Write for me라는 GPT인데요. GPTs 스토어 오픈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 변화에 대한 에세이 300자를 작성해줘. 글쓰기를 도와주는 GPT거든요. 그랬더니 좀 더 자세하게 뭘 쓰고 싶은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요부터 작성을 해주고 있고요. 개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했더니 서론부터 따로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서론 따로, 본론 따로. 그럼 서론 읽고 수정하고 그 다음 본론 넘어오고 그러면은 글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과정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전체 글을 한 번에 쓰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챗GPT 플러스에 똑같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이렇게 주더라. 그래서 결과물의 차이가 이거는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확인하면서 하는 과정이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유사하게 로고를 만들어주는 로고 크리에이터라는 GPT도 있어요. 로고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어떤 스타일을 원하냐 선택하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복잡함의 정도에 대해서 설정을 해라.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로고 안에 단어를 포함시키고 싶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로고를 제작을 해 주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놓칠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준다는 거. 똑같이 챗GPT 플러스에 물어봤을 때 요청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내가 그냥 요청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들을 설정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또 세 번째 활용은 뭐가 있냐면 특정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기능. 뭐 달리라든지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파이썬 작동시키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예 엮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GIF 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제가 춤추는 포메라니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달리를 이용해가지고 알아서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이 생성이 되면은 제가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알아서 GIF 파일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다운로드 여기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움직이는 포메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파일 형식을 GIF로 바꿔주는 것까지만 현재는 가능했습니다. 자, 또 요거는 홈 스타일 어드바이저라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뽑아주는 건데 제가 블랙, 화이트, 우드 톤만 활용한 심플한 한국 아파트 실내 디자인을 원한다고 했더니 거기에 맞춰서 컨셉을 텍스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달리로 알아서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요청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 기능을 한 번에 자동화 시켜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똑같이 챗GPT 플러스에 요청을 했을 때 결과물이 이거는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외부 링크 연결을 통해서 결과물을 생성해 주는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GPT 만들기 중에 위쪽 컨피규어 모드에 가시고 맨 아래쪽 보시면 액션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서버에 접속해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으신데 요거는 조금 코딩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논문을 검색해주는 GPT가 나오게 된 거예요. 세계 저출생 현상에 대해서 논문 검색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이렇게 컨센서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명령한 것들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논문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컨센서스 사이트, 이게 원래 사이트거든요. 여기 있는 자료들을 알아서 긁어와가지고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1번 논문 내용보다 자세하게 알려달라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똑같은 명령어를 챗GPT 플러스에 해줬을 때도 근데 결과물이 꽤나 괜찮아가지고 야, GPT스만의 강점은 과연 뭘까? 좀 애매하긴 해요. 자, 이거는 비디오 GPT by 비드라는 건데요. 이거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비디오를 만들어주는 GPT인 거예요. AI 아바타가 햄버거 신제품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버거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영상 구성을 해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제가 만들어줘, 영상 만들어줘, 컨티뉴 명령을 했더니 이 비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과정을 시작해 주는데 이러한 장면이 나오길래 클릭하면 바로 재생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클릭을 하니까 그 비드 사이트에 접속이 되어가지고 과정이 이제 바로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휴먼이 작성한 AI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 맞는 배경 이미지까지도 긁어와가지고 뒤에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신기한 서비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챗GPT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GPT스 스토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bid.io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GPT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덕분에 몰랐던 이런 서비스에 접속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로 유도하는 데에 이 GPT 서비스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달 동안 나온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은 특정 문서, 정보를 업로드해 그 자료에서만 요약, 검색,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 제품의 사용 설명서, 약관 같은 것들 앞으로 회사들에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내가 그냥 명령할 때보다 놓칠 수 있는 걸 잡아주니까요. 그리고 특정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을 자동화 시켜주는 거. 자, 그리고 달리 데이터 분석기, 웹 검색, 외부 링크 연결을 지원하는데 요게 그렇게 자유도가 많지는 않고 오류도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 시도를 했을 때는 실패할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맞춤형 GPT의 장점.
저는 사실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양한 시도가 계속 일어나게 될 거고 가장 먼저 성공할 GPT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뭔지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해요. 거기에 맞춰서 벤치마킹 상당히 많이 되겠죠. 자, GPTs 스토어 시작은 됐는데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앞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인기 애니메이션 MR 피규어 사업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애플의 비전 프로가 2월 2일에 출시가 되게 되면서 다시 혼합현실이라든지 확장현실 헤드셋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로 뭐 영화 보기라든지 뭐 모니터 대신하기 그거 말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본 사례입니다. 홀로 모델스라는 건데요. 진격의 거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인기 캐릭터들의 디지털 피규어가 출시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동작이라든지 표정 같은 것들도 내가 선택을 하고 제어를 할 수가 있고 크기 역시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품들, 관련 캐릭터들, 장면들을 설정해 놓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저런 헤드셋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내 방 공간 안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캐릭터는 한 팔을 잃었죠. 그래서 저렇게 나풀거리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요. 각종 몸동작을 내가 헤드셋을 이용해가지고 손동작으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면은 내 방 공간 안에서 책을 읽을 때라든지 공부할 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옆에 있는 모습 그리고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관련된 아이템들, 관련된 캐릭터들을 함께 설정해 놓을 수가 있다. 비용, 가격은 얼마냐면은 이거 하나당 3,850엔이니까 우리 돈으로 모아 4만원 정도가 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격의 거인뿐만이 아니라 각종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캐릭터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일본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 워낙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 디지털 피규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 배치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포즈, 크기, 표정 등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템과 조합해서 자신만의 상황을 즐길 수가 있고 메타 퀘스트 3용 MR 앱이나 스마트폰에서 현재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애플 비전 프로 용으로 나오게 된다면 훨씬 퀄리티 좋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피규어를 만든다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보다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K-팝 스타. 자, 예전에 5G 홍보하면서 LG U+에서도 시도를 했던 사례인데 설현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 방 안에서. 저런 것들의 서비스가 앞으로 또 한 번 다시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5G 초기 때나 핫하다가 요즘 조금 잠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K-팝 스타나 연기자가 한국에 길 안내를 해주는 것도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할 길이 무궁무진한데 지금 현재는 꽤나 상황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참고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핫스태퍼 AR이라는 길찾기 서비스였습니다. 자, MR 그리고 애플의 공간 컴퓨팅 산업의 킬러 콘텐츠는 과연 무엇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1월달에 있었던 대한민국 인구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좀 충격적이에요. 대한민국의 인구 뉴스들. 자, 일단 저출산 후 폭풍. 학생도 학교도 교사도 사라진다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2024년 초등학생 입학생 수는 3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960년만 하더라도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었는데 애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체 공립교원 정원이 줄어든 것도 2023학년도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11.3% 축소시켰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전국 교대, 교육 관련 학과 수시 모집에서 미달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펼쳐지네요. 심지어 서울 지역에서도 2022년 기준 소규모 학교가 119곳으로 2014년보다 84곳이 증가됐다고 해요. 또 유치원의 경우에는 2023학년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21개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계속해서 앞으로 줄어드는 거죠. 심지어 그게 근데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사 내용 정리해보자면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가 사상 처음 5만 명대로 추락을 했다. 2014년만 하더라도 8만 명대였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30%가 감소가 된 거고 학급당 학생 수가 2022년에는 21.4명에서 2028년에는 20.2명으로 축소가 될 것이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자료이고요. 자, 학령 인구 감소 여파는 중구나 종로구 같은 구도심에서 더욱더 컸다고 해요. 취약 예정자가 중구에서 513명으로 가장 적었고 송파구가 5,0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자, KBS 뉴스입니다. 초등학교 5곳 중에 한 곳은 전교생이 60명 이하라고 해요. 자, 이거를 지역별로 보자면 전남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경북, 전북, 충남 이런 순이고요. 반면에 인천, 부산, 제주, 울산, 광주, 대전, 서울, 세조는 그것보다는 적기는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초등학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보시게 되면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를 제가 바 그래프로 정리해 둔 건데 2024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5만 7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더라도 35만 명인 거고요. 그게 이제 30만 명대도 이제 2020년에 깨져요. 20만 명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폐업하고 이런 일만 남은 거예요. 통계청 예측으로도 2000년만 하더라도 학령 인구가 1100만 명이 넘었는데 2072년에는 278만 명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는 와중에 또 시설이 부족해서 난리인 곳은 어디냐면 바로 화장장인 거예요. 중앙일보의 기사이고요. 요약해보자면은 고령화로 늘어나는 사망자에 비해서 화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례시설 이용이 쉽지 않아서 아예 4일 이상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4일 이상 대기했다고 화장한 비율이 무려 36.2%라고 합니다. 야, 굉장히 높은 수치죠. 원정 화장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생겨나는데 그런 비용이 최대 8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지자체 주민에게는 화장 비용을 비싸게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지자체는 3일장 수요를 맞추려고 임시 화장로를 가동하거나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유족 상황에 맞게 3일 이내 장으로 치르는 장례 문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자, 앞으로 사망자가 확실하게 2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이제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망자도 늘어나니까 앞으로 여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도 우리 사회의 미션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생활인구라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인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생활인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들, 사람들 와서 살라고 해도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자주 하고 돈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늘리자는 개념이 생활인구 개념이에요. 자, 통계청에서 인구 감소 지역 생활인구 시범 산정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 보세요. 시범 지역 모두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수가 많으며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았다. 사는 사람보다 생활 인구가 더 많다는 겁니다. 7개의 시범 지역 중에서 제일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관광 유형인 충남 보령이었다고 하고요. 관광 쪽의 체류 인구가 아무래도 높은 편이에요. 제일 적은 지역은 거창이었고,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체류 인구가 오히려 8.6배로 제일 많고 보령시도 4.3배, 철원군도 4.1배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연령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일 높았던 지역, 30세 미만에서 제일 높았던 지역이 강원 철원군이네요. 왜 그럴까요? 군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관광 인구 때문에 많은 충남 보령시에서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활인구 통계를 인구 감소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올해부터 생활인구 통계를 89개 전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확대해서 산출할 것이다.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정보를 추가로 활용할 것이고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통계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실질적인 강약점을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 국가 지원의 기준을 수립하거나 각종 지방 소멸 대응 시책의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좋은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어디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종 지역마다 있긴 한데 수도권은 없죠. 근데 이쪽 D라인, 중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쪽 D라인이 제일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이긴 해요. 자, 그래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망자, 그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생활인구 정책이 미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세계 경제 포럼이 2024년 세계 리스크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각 세계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34가지 글로벌 리스크 중에서 5개를 복수 선택하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뽑은 2024년 가장 큰 위험은 뭐였을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자, 결과를 보여드리자면 1위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위로 꼽혀 있고 2위는 AI 생성 허위 정보 및 오도 정보예요. 자, 챗GPT라든지 달리라든지 뭐 계속해서 뭔가를 생성해내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라든지 그런데 악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사회적, 정치적 극단,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극단화, 인종 및 문화 갈등 등 이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세 번째로 꼽혔고요. 네 번째는 생활비의 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취약계층에게 이게 심각하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공격이 꼽히고 있어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뽑은 2년 내에 가장 큰 위험. 이거는 조금 수치가 달랐을까요? 1위가 달라집니다. 1위가 정보의 오도와 허위 정보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2년 내에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많이 치러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생성형 AI로 가짜뉴스 만들기는 쉬워졌고 규제는 느린데 이 와중에 SNS로 개인화가 되어가지고 타겟팅까지 된다. 이런 점 때문에 2년 내에 가장 큰 위기로 이게 꼽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극단적인 기산 현상, 사회적 분열, 사이버 불안정성 뭐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꼽힌 이 정보의 오도와 허위 정보 벌써 사례가 나타나고 있죠. 딥페이크 선거운동 우려됐는데 뉴햄프셔에 바이든 가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든의 목소리로 투표하지 마라. 이게 트럼프만 돕는 일이다. 한번 들어보시죠. It's important that you save your vote for the November election. Voting this Tuesday only enables the Republicans in their quest to elect. 자, 정말로 바이든 목소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철엔 특히나 우려가 되고 있어서 2년 내에 가장 심각한 위기로서 꼽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10년으로 넓혀봤을 때 위험으로 꼽은 1위는 뭘까요? 또 이거는 바뀌게 됩니다. 자, 1위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 이 초록색들이 다 뭐냐면은 바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게 10개 중에 무려 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환경,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위기라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5위, 6위, 8위를 보시게 되면 이게 다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정보의 오도와 허위 정보,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사이버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사회적인 부분으로 꼽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가 제일 큰 걱정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뻔하긴 하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로컬 대응.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강한
건축 규정을 도입한다든지 산불과 홍수를 관리하거나 폭염 완화 투자 같은 것들을 로컬 차원에서 일단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파구 노력.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의학적 돌파구,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 집단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 개별 시민, 기업, 국가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국경 간에도 역시나 협조가 필요하다. 상호 자제, 국제 협약을 통한 글로벌 온난화 제한 등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다소 뻔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꼽은 우려 요소들 어떻게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다 사업 기회이자 창업 기회이자 진로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정신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1월 달에 있었던 미래 뉴스들 정리해드렸고요. 또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주요 뉴스들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